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병원 건강톡톡 진행을 맡은 가정의학과 김계영 교수입니다. 조현병 세 번째 시간에는 우리 사회 안의 조현병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을 위해 서울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권준수 교수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첫 번째 시간에 어떤 사회든 조현병 유병률이 1% 정도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럼 우리나라의 조현병 환자가 한 50만 명 그렇게 추정할 수 있는데 실제 조현병으로 치료를 받는 환자 수가 얼마나 되는지요? 현재 입원해 있는 환자 수가 한 8만 명 내지 9만 명 정도 되고요. 적네요. 네. 예. 네. 그리고 외래에 오는 환자 네. 뭐 이렇게 다 합치면은 한 15만 명 내외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추정 환자 수랑 진료를 받는 환자 수의 이제 차이가 굉장히 큰데요. 이런 차이는 이제 왜 생긴다고 보시는지요? 대개 이제 정신질환이 낙인을 많이 찍히는 병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오기를 좀 싫어하고요. 아주 심해지지 않으면 그냥 지내기도 하고 또 이제 일부에서는 이게 뭐 병이 아니고 좀 성격이다. 네. 그렇게 해서 그냥 뭐 계속, 왜냐면 음성 증상 같은 경우는 특별한 문제를 안 일으키니까 얘가 뭐 원래 좀 성격이 좀 내성적인데 요사이 조금 더 심해졌다. 그러고 그냥 있는 거예요. 또 그런 거. 또 뭐 일부는 마음이 약해서 그렇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병을 잘 안 오죠. 네. 그래서 조현병에 대한 낙인이 치료를 더 어렵게 해서 환자와 사회 모두에게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는 사례들이 있는데요. 최근에 조현병이 있는 사람이 저지른 사건, 사고 뉴스가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현병 범죄, 또 조현병 환자가 저질렀다 이런 표현도 등장하는데요. 정말 조현병 환자가 폭력성 성향이 좀 강하고 이제 범죄를 많이 일으키는지.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요. 최근에 일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진주 방화 사건도 그렇고 뭐 그 역주행 사건도 그렇고 뭐 굉장히 많았죠. 조현병 환자들이 폭력적인가? 급성기에는 폭력적일 수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피해망상을 가지고 있어서 저 사람이 나를 해치려고 하는구나. 좀 위협을 당하는 그런 상황을 느끼는 거죠, 환자는. 그렇게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먼저 방어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공격을 합니다. 지금 대부분의 조현병 환자들의 그 사고라는 게 그런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급성기에는 폭력적일 수 있다. 예. 그렇지만 대부분의 조현병 환자들은 오히려 좀 대인관계에서 약간 좀 이렇게 겁이 좀 나고 뭐 혼자 지내고 싶고 하고 이런 쪽이 많고요. 그 다음에 범죄율은 조현병 환자의 범죄율이 일반 범죄율보다 낮습니다. 그거는 이미 뭐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범죄율을 보면 역시 중범죄율도 그런 강력범죄, 뭐 살인을 한다든지 뭐 그런 강력범죄도 일반인보다 낮습니다. 근데 문제는 재범률이 일반인보다 좀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조현병 환자 중에 사고를 치고 뭐 범죄를 일으키고 이런 경우가 있었다면 그런 분들을 약간 좀 잘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범죄율도 낮고 강력 범죄율도 낮은데요. 기사로 접하는 여러 사건의 조현병 환자는 왜 그러한 범죄를 좀 일으키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실제로는 낮은데 언론에 이제 나오는 경우는 이제 이게 약간 이슈가 되니까 조현병 이러니까 이제 다 이제 그렇게 조현병이 정말 사고만 일으키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자기 망상에 의한 피해 망상에 의한 그런 병적인 증상 때문에 일으키는 경우가 많고요. 네네. 또 이제 일부는 충동적인 경우, 이 충동성을 억제하는 게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충동적인 경우도 있고요. 뭐 또는 이제 아주 드물지만 환청에 의해서 환청이 명령을 하는 거죠. 뭐 어떻게 해라. 뭐 칼을 들고 뭐 찔러라. 근데 그 상당히 위험한 환청인데 뭐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
재범 등 범죄 예방 차원에서도 치료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하는 것이 관건일 것 같은데요. 치료를 지속시키고 환자를 포함한 사회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회적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제가 듣기에는 이런 부분이 가족의 책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의견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그 문제가 굉장히 현재 우리나라의 그 조현병 사고와 관련해서 굉장한 이슈입니다. 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지금 현재 정신건강복지법에 의하면 가족이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들하고 사고가 많죠. 왜냐하면 가족의 뭐 보호자분들이 약을 먹었느냐, 너 어떻게 하냐 걱정이 되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환자분들이 뭐 사고를 치는데 가족들 사이에 사고가 많은 게 그런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가족들한테 이 책임이 다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선진국은 이게 책임이 국가의 소위 국가 책임제 비슷한 사회가 책임을 지는 이런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시스템이 완전히 다르죠. 환자가 그래서 치료를 잘 받고 싶다고 해도 이게 굉장히 또 장기간 치료를 하시게 되면 비용 부담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치료비 지원 제도 같은 게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 조현병은 이제 일종의 만성병이니까 이제 산정특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그 내는 돈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가난한 분들 오시면 저희가 사회사업실을 통해 가지고 치료비 지원도 좀 많이 해주고요. 또 뭐 여러 가지 또 기부금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도움도 드리고 해서 실제로 지금 치료비 문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다행입니다. 산정특례 외에 조현병 환자 지원 혹은 관리 제도가 또 있다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제 국가적으로 이제 각 그 지역별로 지자체의 뭐 센터를 통해 가지고 아주 그냥 저렴한 가격에 이 관리를 해주고 뭐 또 가정방문 같은 것도 해주고 여러 가지 그런 제도들이 좀 되어 있고요. 또 지방자치제에서 이런 정신보건에 대한 이런 투자들이 점점 이제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부담도 많이 줄어들고 그렇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이제 좀 많이 힘든 분들은 또 어렵겠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이 공공 분야에서 정신보건 쪽의 투자가 굉장히 적습니다. 이 OECD의 그 경우를 보면 보건의료 전체 예산의 5%가 정신건강 쪽에 투자를 하는 걸 되어 있습니다. 평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1.5%. 1.5%. 적죠. 적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좀 많이 하면 아무래도 사회 인프라가 많이 갖춰지고 그런 사회 인프라를 통해서 환자분들이 도움을 많이 받고 또 그런 걸 통해서 재발을 방지를 하고 그러면 이제 뭐 사고 사건도 없어지고 그런 게 없어져야 또 낙인도 없어지고 이게 다 물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이제 국가에서 투자가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건강톡톡 조현병에 대해 3시간에 걸쳐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계영, 도움 말씀의 서울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권준수 교수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